아파트 가격. 여기서는 이거 자체가 물론 단순 회계 분석은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을 평수와 아파트의 연령에 대해서 중회계 분석을 한 거죠. 2000년 서울의 강남 아파트 거래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한 식입니다. 이 식을 보면 그때 당시에 평당 가격은 1,500만 원, 단위는 만 원입니다. 1,500만 원, 1,600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값으로 추정이 된 거죠. 즉 평수가 한 평 늘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1,500만 원 선 늘어나는 것 같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가 연령 앞에 붙어 있는 개수죠. 그래서 이 식을 추정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70년대 후반부터 개발될 때 초기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대형 단지에 들어가 있고 편의시설이 발전돼 있어서 값이 비쌌던 것이죠. 그래서 단지 규모, 아파트가 소속돼 있는 단지의 규모가 도대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식을 확장을 한 거죠. 단지 규모를 통계적으로 통제한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강남에서 아파트 평당 가격은 여전히 1,500만 원 선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단지 규모 효과는 2만 원. 그래서 같은 아파트인데 1,000세대 더 큰 단지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2 곱하기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더 나가더라. 그래서 단지 규모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단지 규모 효과를 통제하고 났더니 강남의 아파트는 더 이상 레드와인 같은 이상한 성질을 보이지 않더라. 마이너스로 제대로 이제 상식에 부합한 수치가 얻어지는 거죠. 요새 야구 시즌 이제 정규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플레이오프로 이제 들어가는 전환 시기인데 베이비 루스가 한 얘기 중에 나는 크게 친다, 홈런 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크게 헛방을 친다. 나는 최대한 크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과연 그러냐 이것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홈런이 많은 타자는 요 다음 식 삼진도 더 많이 당하느냐.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나라 야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타자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겠죠. 횡단면 자료.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타자들을 모아서 그 타자의 홈런 수, 그 타자가 당한 삼진 수, 그래서 삼진 수를 홈런 수에 대해서 회계 분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한 식이고 기울기를 추정했더니 2.4가 얻어지는 거죠. 2.4. 그래서 홈런 하나 더 치는 타자는 삼진을 두세 개 더 당한다. 어때요? 이런 홈런 타자 같으면 구단에서 방출하겠죠. 홈런 하나 더 치려고 홈런 노리다가 두세 개씩 스트라이크아웃 당하면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교환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타석수라는 게 통제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타자는 100타석 등장하고 어떤 타자는 200타석 등장했으면 200타석 등장한 타자는 100타석 등장한 타자보다 홈런도 많고 삼진도 많이 당하는 사이즈 이펙트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이즈가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타석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고 봤더니 홈런 하나 더 치기 위해서 당하는 삼진 수는 두세 개가 아니라 0.6개, 반 개 정도더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더 의미 있는 수치죠. 전 프로야구 은퇴 선수들한테 이 통계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치를 보여줬더니 의아해하고 이 수치를 보여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합리적인 수치죠. 지금 수식으로 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그러면 이것은 과대평가된 수치죠. 즉 심슨의 패러독스에 영향을 받는 수치죠. 잠복되어 있는 재산의 변수가 뭐예요? 타석 수죠. 몇 번 타석에 들어섰느냐. 그게 많으면 홈런도 많고 삼진도 많이 당하고 사이즈 이펙트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이게 과대평가돼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했더니 제대로 나타나더라. 이 둘의 관계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수식과 그림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타석수라는 게 통제가 안 됐을 때 과대평가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타석수를 생각해 보죠. 타석수가 정규 시즌 거의 모든 경기에 다 출장해서 타석수가 상당히 많은 선수, 절반 정도는 부상 때문에 아니면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의 절반 정도는 출전하지 못한 선수. 그러면 이쪽은 타석수가 많고 이쪽은 타석수가 적으니까 여기는 홈런도 많고 삼진도 많이 당했겠죠. 많이 등장했으니까 양쪽 다 많겠죠. 그래서 관계가 이럴 거고, 이쪽은 여기서도 여전히 전반적으로 작지만 사이즈가 작겠죠. 그 그림을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부합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도 0.6, 여기서도 0.6. 홈런 하나 더 치는 타자는 큰 거 노리다가 그냥 헛방을 크게 휘둘러서 삼진을 당하는 그 트레이드업, 그 교환 비율, 그것이 0.6 정도가 되는데, 기울기가 0.6 정도인데 타석수를 통제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은 마치 여기 있는 점선을 무시하는 거죠. 장벽을 허물고 두 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라인을 그리니까 기울기가 훨씬 큰 2.5 이렇게 나온 것이죠. 따라서 이질적인 두 개의 집단을 따로따로 분석하지 못하고 아니면 통계적으로 통제도 못 해준 상태에서 동질적이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보니까 관계가 확대돼서 나타난 것이죠. 심슨의 패러독스입니다. 국내 모 결혼정보 회사의 자료를 보면 그 결혼정보 회사의 사장님을 내가 설득을 해서 그 자료를 연구자한테 주면 회사에 뭐 손해가 될 일은 없을 거고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고, 또 학자는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 결혼 시장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자료를 받게 됐죠. 그래서 받은 자료를 봤더니 남녀 매칭이 프로포즈 된 게 24만 7천 쌍. 이 매칭이 어떤 식으로 프로포즈가 되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프로포즈가 되는데, 하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비슷한 사람, 비슷한 남자와 비슷한 여자를 프로포즈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매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이른바 커플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프로파일을 보고 비슷한 사람을 매칭해 주는 게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아무튼 그런 매칭을 통해서 24만 7천 쌍의 매칭이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이제 나한테 제한된 남성의 스펙을 보고 만나고 싶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스펙을 보고 남성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둘 다 만나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만남이 5만 8천 쌍.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떤 반응이 있겠죠. 만나보니까 별로더라. 그럼 그걸로 끝. 만나고 났더니 둘 다 좋다. 둘 다 좋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교제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스틸로 표현하면 전속 거래 기간, 익스클루시브 딜 피리어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속 계약 단계로 들어가면 커플 매니저, 컴퓨터가 됐든 커플 매니저가 됐든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차단이 되죠. 잠시 좀 기다려라. 둘이 지금 교제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월이 쌓이고 둘이 교제하다가 이제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월이 제거가 되고 새로운 프로포즈가 있고, 그것이 이제 결혼정보회사의 그 운영 방식이라는 것을 대학원생 조교 학생한테 이거 한번 실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런 교제 과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810쌍이 최종적으로 결혼까지 간 이런 일련의 관계고, 여기서 분석한 것은 만남에서 교제까지 가는 관계, 만남에서 교제로 가는 단계에서 남녀 각각 의사표시를 하겠죠.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싶다. 뭐 한 번 만난 걸로 족하다. 그래서 1, 0,
반응 자체를 일령 더미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1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그 여성의 스펙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는 거고 0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도 남성의 스펙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인 반응을 그럼 도대체 어떤 스펙들이 있느냐? 이게 저 냉엄한 현실인데요. SESI, 사회경제적 위세지수 뭐 이런 게 있고요.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러면 위세가 당당해서 지수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I, 신체적 매력지수, 뭐 키, 몸무게 뭐 등등 외모 등급 A, B, C, D, E 이렇게 A, B, C, T까지 평가가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BI, 저 용어도 아주 위압적인 이런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들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한 거죠. 여기 보다시피 반응, 좋다 싫다죠. 좋으면 1, 싫으면 0. 그 반응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상대방 이성이 나의 어떤 면에 대해서 반응을 하나. 그래서 위세가 당당할 때 반응이 좋은지, 신체 매력도가 높을 때 반응이 좋은지, 패밀리 백그라운드가 좋을 때 반응이 좋은지.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남자의 반응이죠. 남자가 좋다 싫다. 즉 남자의 반응이니까 남자가 여성의 세 가지 스펙에 대해서 반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 남자의 각 세 가지 스펙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반응할 때는 신체 매력에 대해서 반응도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반응할 때는 위세당당한 남성이 저 여성한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두 개수의 교환 비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른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겠어요? 경제학에서 배우는, 경제 원론에서 배우는 무차별 곡선, 즉 패밀리 백그라운드를 통제한 상태에서 신체 매력 정도와 소득 등으로 측정되는 사회 위세 지수의 컨비네이션이 어느 정도면 상대방의 반응이 비슷한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Y값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리고 FBI를 통제한 상태에서 동일한 Y값을 주는 사회이세 지수와 매력 지수의 교환 비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관계를 남자, 여자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신체 매력 지수 한 단위당 위세 지수가 얼마 정도나 올라가야 동일한 정도의 반응을 끌어낼지를 계산해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저 신체 매력 지수의 임팩트가 상당히 크고, 즉 남성이 신체 매력 지수 한 단위 여성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그러면 여성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야 보상이 되는 거고,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조금 뭐 용모가 떨어지더라도 서울대 나오고 적당히 취직하면 장가갈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죠. 뭐 여러분들이 경제학, 통계학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을 이렇게 분석도 하는구나, 방법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현상들을 분석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M2 총 통화 증가율을 측정한 통화 증가율과 화폐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Y, 통화 증가율이 X. 그래서 X에 따라서 Y가 얼마나 설명되는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1986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거시 시계열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93년을 박스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이 하이라이트로 한 93년을 보면 통화 증가율이 17%,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6.35% 이랬습니다. 이것을 XY 스캐터 플러스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고, 대체적인 관계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통화 증가율이 높으면
대체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것 같다. 물론 둘의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서 둘의 상관계수는 플러스인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이라이트한 93년을 A라고 하는 점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점은 리그레션 라인, 실선으로 표시된 회귀직선보다 위에 있는 점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통화 증가율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보다는 93년도에 뭔가 다른 이유로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았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93년과 같은 특정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이 전 기간의 평균 인플레이션율 Y바보다 얼마나 높았는지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둘로 분해를 했죠. A 플러스 BXI 이게 뭐예요? A 플러스 BX 이게 리그레션 라인이니까 X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 인플레이션 부분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XI 그 값을 좌우변에 각각 두 항에 더해주고 빼줬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을 R, regression이라고 표현을 했고 뒤에 있는 것을 error, 오차로 표현을 했죠. 뒤에 있는 것은 특정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이 통화 증가율로서 설명되는 인플레이션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error죠.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error. 앞에 것은 인플레이션율의 차이 중에서 통화 증가율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regression. 그래서 전체 변화 T라고 하는 것을 regression과 error로 decompose를 한 거죠. 그걸 각각 좌변과 우변을 제곱해서 합치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좌변을 제곱하면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B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는데 그건 어디로 사라졌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크로스 프로덕트 텀은 계산해 보면 0이 됩니다. 이게 계산해서 0이 된다는 것은 최소자승법의 방식으로 절편과 기울기, 회귀직선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수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책의 부록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결국 이 분해식을 보면 SST, Sum of Squares Total, 즉 Y값이 평균 Y값으로부터 차이가 나는 정도를 제곱해서 다 합친 것, 이것이 SST죠. Sum of Squares, 제곱의 합. 뭐에 해당하는 제곱의 합이냐면 Total, 즉 개별 인플레이션율이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나는 전체, 그것을 제곱해서 합친 것, 그것이 SST입니다. 이것이 SSR과 SSE로 디컴포즈가 되는데 SSR이라고 하는 것은 X, 즉 통화 증가율로 설명이 되는 변동분, Sum of Squares Regression, 즉 Regression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Sum of Squares. 나머지는 SSE, Error Sum of Squares, Sum of Squares Error,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의 제곱의 합, 이런 것이죠. 이제는 비율을 계산하면 전체 중에 설명되는 것의 비율, 그것이 바로 R 스퀘어, R의 제곱. 근데 R 스퀘어라는 표현을 항상 쓰고 이것은 1로부터 설명되지 않는 변동분을 뺀 값과 같겠습니다.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이 R 스퀘어를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결정계수 이렇게 부르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x가 y를 잘 설명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의 결정계수 대문자 R 스퀘어는 단순의 기분서의 경우에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과 사실상 같겠습니다. 즉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R 스퀘어는 R 스퀘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 R 스퀘어는 대문자하고 뒤에 R은 소문자입니다. 조정된 결정계수. 앞에 R 스퀘어를 보면 두 번째 표현 방식이 1로부터 SSE의 SST에 대한 비율을 뺀 것과 같은데 이 조정된 결정계수는 분자와 분모를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어서 표현했죠. 우선 분모 SST의 자유도는 n-1입니다. 우리가 표준 편차 계산을 했을 때의 바로 그 자유도죠.
왜 그러냐면 SST는 여기 보다시피 좌변인데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들이죠. 평균이라는 게 계산한 단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이 편차들에 있는 자유도는 n-1이다. 자유도를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고, SSE의 자유도는 두 개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편차 계산의 오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 회기직선인데, 회기직선은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절편과 기울기 두 가지 값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Y바는 하나의 포인트인데 A와 B에서 결정되는 리그레션 라인은 하나의 직선이죠. 하나의 직선은 두 점을 통과할 수가 있죠. 자유도를 두 개를 잃어버리는 거죠. Y바는 하나의 포인트로서 한 포인트를 원하면 통과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좌변에서는 자유도를 하나를 잃어버리고 우변에서는 자유도를 두 개를 잃어버리겠습니다. 따라서 분모 분자를 각각 자유도 잃어버린 만큼 n-1로 나눠주고 분자는 n-2로 나눠주는 거죠. k가 1인 경우, 단순회기 분석의 경우. 중회기 분석이 되면 자유도를 더 많이 잃어버리겠죠. 설명변수의 개수, k와 상수항의 개수만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일반화하면 잃어버린 자유도의 개수가 k 플러스 1이니까 그것을 빼주면 분자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도를 조정해서 계산해 준 R² 값을 Adjusted R², 조정된 결정계수라고 부르죠. 왜 조정을 하냐면 조정을 하지 않으면 설명변수를 아무거나 집어넣을수록 오차가 줄어드니까 R² 값은 항상 증가하죠.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설명변수가 들어가더라도 자유도 까먹는 값도 못하면 오히려 R² 값이 떨어지도록 조정해 준 것이 조정된 R²의 의미입니다. 한번 분자를 볼까요? 설명변수 K가 늘어날수록 SSE가 줄어들겠죠. 에러가 줄어들겠죠. 뭔가 조금이라도 설명이 될 테니까. 근데 분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분자의 분모도 줄어들잖아요. K가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결국에 어느 게 더 빨리 늘어나느냐, 빨리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Adjusted R² 값은 설명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설명변수를 하나 추가해 왔는데 자유도 까먹는 값도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Adjusted R² 값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조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좀 바보 같으니까 조정을 한 그러한 결정계수다 이런 얘기죠.